сравнению с поездом, это гораздо удобнее, когда поезд ходит раз в 3 недели, идет 8 дней, а тут всего 8 часов, 24 раза быстрее. 어머 이거 봐 나 흔들고 앉아. 이런 거 해주는 거야, 이제. 오라고. 환영하는 거잖아. Должны связывать столицу. И Пхеньян-Москва это был один из вопросов для того, чтобы такая связь была, не используя возможности третьих стран, допустим, Китайскую Народную Республику. 자, 이거. 와, 열리네요? 이렇게. 그렇죠. 지난 7월 27일 이 모스크바와 평양의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게 33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92년 11월 양국의 수도를 이었던 전기 운항편이 그때 끊겼거든요. 이유는 별거 없어요. 뭐 경제성이 없으니까. 모스크바가 평양을 오고 갔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러시아와 북한은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 가깝잖아요. 거기는 열어두고 있었죠. 그래서 뭐 외교관이나 아니면 뭐 군사 고문단을 보낼 때 제한적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요걸 34년 만에 열어준 거예요. 최대 주 2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정말 필수적인 재래식 전력을 북한이 공급해주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성의를 다해 들어주는 척을 많이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공길 열어줄게. 주 2회 운행할 수 있게 할게 라고 하지만 정작 그 비행기에 오르는 러시아 승객들은 몇몇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의 최대 효과. 적은 비용에 생색을 최대한 낼 수 있는 것들을 북한에게 조금씩 들어주고 있지만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직 큰 건을 북한에게 주고 있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줘요. 그 예로 2021년에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밀착하기 전에 그 해에 북한과 러시아가 교역했던 교역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4천만 원이었어요. 진짜로요? 와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고사리 파는 교육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교육이 없었다는 거. 물론 그 해가 가장 역대 북러 간의 교역량이 적은 해긴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에 뭐 무기도 사주고 뭐 북한산 모두 사주고 팔아주고 관광객도 보내줘서 작년에 이게 한 400억대 규모로 급증을 했어요. 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선 그리 큰 걸 들어준 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근데 무서운 건 러시아 입장에서 이 작은 어떤 성의가 북한 입장에선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거기다 대고 이 항공기가 여객 말고 화물에 뭐가 들어가서 달라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따끈따끈한 뉴스 직항 7월 27일에 개설이 된 거예요. 아,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네. 근데 33년 동안 직항이 없었다는 그 뉴스 자체도 이상한 겁니다. 모스크바와 전 세계 도시에 연결돼 있는 직항이 132개예요. 근데 모스크바하고 평양이 없었다는 게 너무나 이상한 거의 다 있다는 얘기죠. 네, 북한의 폐쇄성, 후진성을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필요성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러시아 그렇죠. 입장에서. 이번에는 첫 비행에 400명을 러시아 측에서 채워주긴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체면 세워주려고 장관도 한 명이 탔죠. 이것은 뭐 대외적인 선전의 메시지다. 또 이제 나중에 탈 러시아인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장관이 첫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이런 증거도 되는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있는가? 우리는 모스크바와 인천 간에 직항이 있었죠. 있죠. 네, 있었는데 지금 전쟁 이후에 직항이 없어진 것이고. 아, 그래요? 네, 우리 또 블라디보스토크하고도 직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쟁 이후로 지금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우리 현대 철수하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모스크바를 못 가느냐? 가긴 갑니다. 경유해서. 중국을 경유해서 지금 인천, 중국, 러시아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네요. 모스크바하고 평양 회의 직항이 없어진 줄은 몰랐었거든요. 예전에 그 89년도에 그 임수경 씨가 방북했을 때 그때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제 평양으로 갔던 걸로 이제 기억하는데. 맞네요. 근데 왜 이게 직항이 없어진 거예요? 91년 소련 붕괴 이후에 아시다시피 일단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옐친 집권 이후에 소련 경제는 이른바 석기 시대로 돌아가 버려요. 진짜 폭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당시 러시아의 옐친 정부는 북한을 팽해버리고 우리 한국 정부 굉장히 손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이유도 있고 일단 러시아 여객기 기종의 노후화도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평양까지 8시간 걸리는데 이 정도면 장거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평양에 들어갔던 저 비행기가 보잉 777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두려웠겠지. 몇백 명이 타는 비행기인데 그 노후화된 러시아제 여객기를 이용하기엔 약간 뭔가 마음이 안 놓인다. 미국 보잉 일단 보잉 777을 한번 일단 이걸 이용하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이제 그 국영항공사든지 관영항공사든지 항공사는요 승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빈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승객이 없기 때문에 직항 노선이 끊어진 거예요, 솔직히. 이게 사실은 지난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라는 게 맺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모스크바하고 평양을 오가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체로 열차로 갔어요. 저도 한번 모스크바까지 열차로 간 적이 있었는데 8일 내지 9일 걸리고. 그러니까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가게 시베리아 되면 횡단열차 타고 8일 내지 9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없이 직항로가 개설됐다는 거는 그만큼 러시아하고 북한 사이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해 주지 않습니까? 예. 북러 간의 경제적인 밀착까지 또 이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러시아의 대형마트에요. 북한산 식품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뭡니까? 그 실제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한 대형마트에는 북한산 사과가 킬로그램당 169루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대충 한 3,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 키로에? 밑에 이제 원산지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포장액 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국 간의 또 경제 밀착을 보여주는 품목들이 있어요. 잼, 맥주, 아코디언. 북한의 이제 북한의 여러 제조업체들이 러시아에 지식 이 재산권 관련된 상표 등록을 한 거예요. 아직 판매가 되는 건 아니고 향후에 이제 러시아산 여러 가지 뭐 제조품들이랄지 가공품들을 러시아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허가 조치들을 러시아가 이제 받아준 걸로 보이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북한 잼, 북한 맥주, 북한 아코디언을 러시아에서 안 살 것 뭐 얼마나 많이 같아요. 사겠습니까? 안 살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북한이 워낙 폐쇄된 체제이고 저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실상 대북 제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게 북한산을 이게 수입하는 게 이게 대북 제재 위반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거든요. 원래 북한의 농수산물도 수출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재 쭉 놓고 보게 되면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이 수출 품목에서 한 95% 정도를 다 금지 품목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출을 못하게 돼 있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이걸 수입했다. 이거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이때 2017년에 2397호랑 뭐 이런 대북 제재 5개 결의안을 채택할 때 러시아가 솔선수범이 돼서 손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네가 다 이걸 위반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리 무슨 러시아하고 북한 사이의 경제적 협력이 아무리 강화된다고 해도 두 나라의 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 사이즈, 경제 규모 자체가 워낙 작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뭐 생산하는 생산품들 자체가 양이 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렇게 돌파구를 여니까 파열구를 낼 수 있는데 그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학자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2008년에 조지아 침공한 이후에 2014년에 크림반도 강제 병합하고 2022년에 한 전쟁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모든 목소리를 다 무시하고 있어요. 이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 어렵게 세워놓은 전쟁하면 안 된다. 힘이 있는 사람이 강한 힘을 가지고 약자를 공격하면 안 된다는 이 규칙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많아졌어요. 네. 왜냐하면 그 규칙이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규범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같이 회원국으로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유엔의 규범에 따라야 한다. 그것을 지금 러시아가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북한의 사과를 하나 수입한 거 그것만 쳐다보면 안 되고, 이것을 넓게 봤을 때는 유엔이 만들어 놓은 규범을 러시아가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 경제 봉쇄에서 빠져나갈 만한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러시아 저렇게 하네? 유엔에 힘이 없네? 너도 나도 북한과 거래를 틀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인력 수급부터 시작해서 하자고 맘먹으면. 지금 보면은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끼리 협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러시아도 제재를 받고 있고 북한도 제재를 받고 있고.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끼리 사실상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미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가 제재를 뭐 할 게 없다라는 거죠.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상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 협력이 단순히 경제 협력이 아니라 이제 군사 협력 부분으로 보다 더 심화될 것이 국제 사회의 굉장히 안전에 위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부시 행정부 때 악의 축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근데 요즘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공격의 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북한, 러시아, 이란, 중국 4개 국가가 공격의 축이다. 이 공격의 축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향후 불안정, 국제사회 불안정을 만드는데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들 국가들 간에 전쟁을 지속시킬 수 있는 무기라든지 물자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서로 공유하고 공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와 북한 간에 지금 아까 사과 부분에서 제재를 회피하는 하나의 사례로 보여졌지만 실질적인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이 군사적인 협력 부분에서 나중에는 국제사회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데서 단합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이 동네 외톨이였던 북한이 이 힘 좋은 형님이 뒤에 뒷배를 쓰기 시작하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드러낸 김여정이 이틀 연속으로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담화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김여정의 성명으로 담화문을 발표한 건데 한국 정부가 아무리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조한 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역사의 시계 초침 역시 되돌릴 수 없다라고 지금 단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 여러 가지 북한과의 유화 제스처를 취해도 거기에 응할 생각은 없다.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한국 정부와 나란히 테이블에 앉아 있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이 러시아와의 어떤 밀착에 전력을 다해서 집중하겠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이제 밝힌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좀 드라마틱하게 도모했던 새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뻘쭘한 김여정의 입장이 나온 거죠. 7월 29일 대미 담화문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지정학적 환경 또한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사실이 앞으로의 모든 걸 예측하고 사고하기 전에 전제돼야 한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그 누구도 현실을 부정할 수 없으면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쉽게 말해서 옛날 북한 아니야. 지금 그때 트럼프 쉽게 우리 생각하고 또 우리랑 만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아니야. 2018년, 2019년 나 아니야. 라는 얘기를 굉장히 이렇게 돌려 얘기한 거예요. 어설프게 우리랑 풀려고 하지 마라. 예. 근데 너무 흥미롭게 제가 본 건 아는 북한 전문가들 이 부분을 봤는데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 지위라는 표현이에요. 불가역적이라는 건 2018, 2019년 때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했던 핵 능력 제거를 얘기했던 상태가 불가역적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그렇죠. 근데 그 표현을 북한이 차용하면서 미국에 되돌려준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때 북한 아니니까 우리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 불가역적인 전제야. 이거 생각 안 하고 회담장에 오면 앉을 일이 없어. 재미없을 거야. 라는 얘기를 김정은이 고개를 팍 치켜들고 뻐기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있어요. 북한 입장에 봤을 때 슬슬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딱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끝날 것 같고 지금 슬슬 그러면은 이쪽 라인에도 한번 손 잡아볼까? 이거 한번 찔러본 거죠. 일단 딱 밑밥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 안 하면 거래가 없다라고 했지만 다른 한편은 우리 김정은과 트럼프와 개인적인 관계는 좋지 않냐라고 밑밥을 깔았어요. 또 여기다가 미 국무부가 화답을 했네요. 뭐라고 했냐면 관심을 갖고 그 발언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뭔가 주고받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트럼프의 최종 목표가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면 아마 받지 않을까요? 결국 이번 대미 대화의 기본 핵심은 북한이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라는 게 기본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의 북한하고 지금의 북한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핵 능력이 완전히 고도화됐다는
그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비핵화를 존재로 해가지고 우리가 해당 타격에 나서진 않겠다. 그러니까 노예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때만 우리가 당신네하고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언젠가는 핵 포기를 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그렇게 해낼 수 있으리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게 참 엊그제 같은데 북한은 지금 핵 보유국 모델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 파키스탄 모델을 따를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했어요. 핵을 보유한 채로 경제적인 협상을 한다. 그래서 군축이라든지 핵 관리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밀당을 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북한은 NPT 체제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이스라엘처럼 모호한 전략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어요.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인정받지도 않았고 우리는 핵을 쓰겠다고 하지도 않겠지만 그거를 협상 카드로 해서 계속 밀당을 할 것이다. 근데 그게 적용되지가 않는 게 이스라엘이 오늘날 봤을 때 안정적인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경제적으로나 주변국하고 다 전쟁하고 있고 국제 제재도 받고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 모델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안 겁니다. 북한은 강력한 핵을 가진 국가, 중국, 러시아 모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전략도 그것을 기준으로 다시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제 위성하고 잠수함만 가지면 모든 세팅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은 약간은 꽃놀이패 같아요. 두 장의 강력한 카드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핵, 두 번째가 러시아라고 하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경제 제재를 통해서 북한에 쓸 수 있는 강력한 카드는 다 써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 이상의 강력한 카드가 없는 그런 것이 현실인데 이럴 때 우리의 외교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북한이 넓히려고 하는 전략적인 공간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북한이 지금 누구랑 그렇게 손을 잡고 있느냐? 중국과 러시아죠. 그럼 중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협력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재원을 대중 정책이라든지 대러 정책을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만으로는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대중 정책, 미국이 갖고 있는 대러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가 얼마만큼 거기에 같이 편승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는 북한 위협에만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가 대북 정책이라든지 안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이제는 이것보다 더 넓은 반경으로 우리의 안보 정책이라든지 국방 정책이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저는 많이 답답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잖아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된다.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된다. 북한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뭐 감시 체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 몇십 년째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이 같은 얘기를 몇십 년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사회 혹은 한미동맹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승선원이었어요. 승선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승선원이었다기보다는 우리 좀 태워주시오. 그래서 같이 타고 가고 있던 거란 말이죠. 우리가 뭐 국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5위 올라갔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다고 했으면 이제는 우리는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이나 아니면 엔진룸에 타고 있는 주도적인 선원이 되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 위치로 나가려면 결국은 우리가 소위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들만큼의 돈을 이 국제 체제 안에서 써야 되고 거기에 인력을 보내야 되고 그 돈과 인력을 보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죠. 그게 잘못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국가를 만든 이후에 강대국이 안 돼봤잖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강대국이 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를 길게 놓고 보자면 강대국이 되기 전에 이러한 시련이 일찌감치 닥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틀리지 않았습니다.